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이 선두. 3. 대한민국을 위한 탁월한 선택.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각 국이 연합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연방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국가가 경제협력을 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나라 이름을 한국에 가장 친숙한 스타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어와 케이팝 문화의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는 물론이고 중동의 UAE와 태평양 도서 국가 팔라우, 그리고 헝가리까지 아우르는 다국적 단체가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매섭게 찾아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각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는데요. 대체 대한연방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기후 변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파동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 위기가 결합되면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킨 것이죠. 세계 최강 미국도 이 위험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주택담보업체가 연쇄 도산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지난 2월 미국 최대 주택담보업체인 퍼스트 개런티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조짐이 보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자 주택담보업체들의 자금줄이 말랐기 때문이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겪었던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미국이 2008년 위기 이후 또 한 번의 경제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보다 가난한 국가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아프리카 국가인 나이지리아는 최근 나라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위기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원유를 도둑질하는 것은 참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마땅한 산업이 없고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던 나이지리아는 퍼펙트 스톰에 의해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는 불황에 믿을 것은 오로지 석유뿐이었죠. 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석유를 일반 시민들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기에 석유절도 행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나이지리아 국토에 매설된 송유관을 파내고 도구를 이용해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만 약 10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가까운 손해가 났다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인 무함마드 부하리가 직접 석유를 도둑질하는 것을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뾰족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분노를 산 탓에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나이지리아 교도소를 습격해 치안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지리아 정부 조직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남미 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액을 지키기 위해 수입 제한을 추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올해 7월 4억 3,700만 달러 한화로 약 5,858억 원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한 적자 위기를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긴급하게 정부가 수입 제한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 소비자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하는 등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을 억제하는 데만 힘을 쏟고 있죠. 심지어 세르히우 마사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연말이 되면 세 자릿수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정보가 빠른 시민들은 아르헨티나 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사용하며 가상화폐로 갈아타는 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산 전부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인플레이션을 대비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죠. 위기 속에서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도 상황은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코로나 시기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헝가리도 최근 문제점을 드러내며 위기에 몰렸죠.
헝가리 통계청은 2021년 국내 총생산 GDP 2020년에 비해 7.1% 상승했다고 발표하며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 대를 기록한 미국과 서유럽 등 여러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급격한 성장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것이죠.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기록한 것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물자 부족과 전쟁 위험이 도사리면서 실물 경제에 큰 혼란이 생겼고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물자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2022년 1월 헝가리는 연간 인플레이션 7.9%를 기록하며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정 상품을 살펴보면 식용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3.4%나 상승하는 기록적인 인상을 보였죠. 또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헝가리 입장에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에너지 수입 중단에 따른 대비로 150억에서 18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한화로 20조에서 24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오르반 빅토리 총리는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 이를 대비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에 비난을 쏟아냈죠. 다른 에너지원 확보를 하라는 주장이 높은 지지를 받으며 헝가리 사회를 들끓고 있습니다. 중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원유를 확보했기에 고공행진하는 유가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UAE의 경우 경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무리하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이란의 핵 무장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방산 무기를 구매한 것도 UAE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된 것이죠. 실제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5년 연장된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죠. 약 54억 달러 수준으로 UAE와 한국은 기존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통화 교환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UAE의 화폐인 디르함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경제 위기 속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각 국가는 필요한 가운데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놀라운 주장이 등장한 것인데요. 바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연방을 만들어 힘을 합치자는 주장입니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해 한국과 인연이 깊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연합을 구축, 한국을 동맹의 리더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죠. 헝가리와 UAE, 아르헨티나도 대한연방의 소속 국가가 되어 닥쳐오는 위기를 피하자는 주장입니다. 과거 영국의 지배 아래 놓였던 국가들은 독립된 이후에도 스스로 영국을 리더로 삼아 영연방을 설립해 대규모 연합체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국가들은 상호간 경제 협력은 물론 자원이나 군사 협력까지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였는데요. 이들은 과거 경제 위기에 대비해 영연방의 약한 고리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 남아시아 투자기금을 발족,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구조로 한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연관이 있는 이들 국가들이 힘을 합치자는 것이 기본 구상이었죠. 나이지리아가 스스로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생각해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인 알리 모하메드 마가시는 정부 관계자와 긴급 회담을 갖는 것은 물론 긴 틀에서의 경제협력 체제를 구상하기 위한 정경련 인사를 만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헝가리 역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급부상한 것은 물론이고 G7 회에 초청받을 정도로 강력해진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며 대한연방을 통한 경제협력에 의욕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헝가리 역시 한국과 방산협력 문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넓은 형태의 경제협력 논의를 했던 적도 있는 만큼 이번 대한연방 구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일원이 되고 싶은 팔라우 역시 이번 대한연방 구상이 등장하자 바로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의 리더십에 의존하겠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외교적 파워가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역시 최근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한편 외국인 기업 투자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는 파격 정책을 제시 자국 경제 부흥을 위해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기에 이번 대한연방에 합류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죠.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국무장관은 40년간 지속해서 발전해온 한국과 UAE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며 협력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적이 있기에 한국 주도의 대한연방이 더 큰 단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이합 집산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한국 주도의 국제연합을 창설하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회원국들과 협력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5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도 들려오며 결성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 뉴질랜드도 국호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가운데 뜻밖의 태평양의 한 섬나라가 신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한 나라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 나라에게 있어도 외국에게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말이거나 자국의 역사 및 이해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기에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 이유를 들어 바꾼 국가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일 것입니다. 터키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머릿속에 박혀있던 튀르키예는 올해 6월부터 명칭을 튀르키예로 변경했습니다. 유엔 역시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외교적으로 모든 공식 문서에 튀르키예가 정식 명칭으로 바뀌었죠. 오래전부터 튀르키예인들은 자신을 튀르키예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터키라 부르는 일 현지에서는 드물 정도죠. 그러나 공식 명칭이 터키이기에 외국에서도 튀르키예인들은 이를 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식 표현인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을 가리키는 데다가 겁쟁이, 패배자를 의미하는 속어로도 사용하기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호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꾸고자 유엔에 요청. 이를 유엔에서 받아들이면서 나라 명칭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도 국가 명칭 변경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뉴질랜드 일각에서는 국가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튀르키예도 바꾼 만큼 뉴질랜드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며 마오리 원주민들을 비롯한 뉴질랜드 시민들 사이에서 변경 논의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질랜드 의회가 새 국가 이름으로 아오테아로 아티아로아로 바꿀 것을 고민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국호는 1642년 뉴질랜드 섬을 발견한 네덜란드인이 붙인 이름으로 식민지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원래 이곳을 지켜왔던 마오리족의 언어를 이용해 아오테아로아가 더 의미 있고 뜻 있는 국명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아오테아로아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뜻하는 단어로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길을 찾을 때 도움을 줬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논의를 주도한 원주민 출신 라위리 와이티티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원래 이 땅의 이름을 복원하고 세계 무대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이 역사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현 뉴질랜드 총리인 저신다 아더는 이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호 변경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호 유지에 대해서 치열한 찬반이 있는 만큼 현 국호를 변경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 튀르키예가 촉발한 국호 변경이 세계 곳곳에 번지면서 뉴질랜드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고 다른 곳도 국호 변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섬나라 가운데 한 곳이 국호를 신한국으로 바꾸겠다며 놀라운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현재 팔라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섬나라 팔라우가 그 주인공이죠. 이미 한 차례 대한민국에 편입하고 싶다며 이야기가 나온 이 국가에서 이제는 국호명을 신한국으로 바꿀 것을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째서 팔라우는 나라 이름을 신한국으로 바꾸려고 한 것일까요? 팔라우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나라의 시작부터 식민지 배경에서 시작된 국가죠. 스페인 선교단에 의해 발견된 팔라우는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어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독일이 태평양 군도를 지배하면서 독일 손에 넘어갔다가 일본이 독일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남양군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이 발디딘 이후로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소수의 일본인이 다수의 팔라우인들을 탄압하는 구조였죠. 팔라우의 코로르코로르에 남양청이라는 통치기관을 설립하며 서는 현지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이고 일본 문화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 한국과 팔라우는 비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남양군도로 끌려와 부역에 종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과 팔라우는 접점을 가지게 됩니다. 강제 동원된 한인 노무자는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일제가 패망하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난 노동을 통해 팔라우에 일본 시설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국이 팔라우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19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국의 지위를 차지, 독자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영향력에 놓일 수밖에 없었죠. 바로 나카무라 쿠니오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라우 정계에 입문하면서 순식간에 대통령으로 자리 잡고 그가 재임하는 동안 팔라우에는 일본식 문화가 그대로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이 일본 교육을 장려하면서 일본어도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대다수의 팔라우인들은 저항도 할 틈 없이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했죠. 이후 팔라우계 대통령이 올라서면서 팔라우는 비로소 독립국으로서 자신만의 정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팔라우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원 이점도 없었습니다. 수란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거기에 더해 섬이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전무후무한 위기에 놓인 국가를 구해야 하는 책임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점점 나라가 잠기는 것이 눈에 보였죠.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에 나선 그는 강력한 어투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 주장. 그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도 군사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진 못했죠. 그런 그에게 도움을 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팔라우를 비롯해 남태평양에 널리 퍼져 있는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를 도와준 것입니다. 팔라우 경제를 주무르는 10대 기업인 중 하나인 하순섭 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그를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호텔, 슈퍼마켓 등 각종 사업에 영향력을 뻗은 그는 팔라우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지금은 팔라우의 유명인사이자 팔라우 사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인의 근성을 보여준 그는 일본인들이 주류로 잡고 있는 팔라우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기 증명을 거듭했고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를 본 한국계 후손들 역시 사업에 뛰어들어 지금은 많은 한국인과 한국계 후손들이 팔라우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팔라우를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은 물심양면 팔라우인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남양군도에 끌려와 고초를 겪었을 때 팔라우인들이 보인 호의를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행동을 했죠. 수란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은 그런 한국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팔라우는 조금씩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었기에 그는 한국에게 보답하고자 했죠. 그 결과 대통령 덕분에 카이는 누리호 발사 추적을 하기 위한 장소로 팔라우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라우가 한국이 원하는 조건에 토지를 선뜻 제공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죠. 심지어 팔라우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한국이 해결해 주었죠.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는 팔라우를 한국이 해상도시를 통해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팔라우가 미래에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팔라우 대통령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최초로 해상도시 프로젝트가 건설 중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상생활이 보편적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한국과 세계기구가 힘을 모아 해상도시 프로젝트를 처음 한국에서 시도한 것이죠. 오션익스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면 설사 나라가 잠겨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팔라우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기술이나 물자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국이 선뜻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팔라우는 말 그대로 한국 때문에 나라를 그대로 유지할 있게 된 셈이죠. 팔라우가 명칭을 바꾼 것은 생명의 은인인 한국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신한국 덕분에 자신들이 다른 곳을 갈 필요 없이 고향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팔라우의 국호 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한 팔라우가 먼 미래에도 유지되길 기원하며 신한국으로 바뀔 팔라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